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지난 한 달간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며 끌었던 원구성이 끝이 났습니다. 본회의 막판 여야의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가운데 17개 상임위를 가져가면서 87년 이후 대부분의 상임위를 가져가는 정당이 됐는데요.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 원구성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원구성 완료입니다. 5월 30일 이후 여야는 원구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슈퍼 정당이 되면서 통합당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대쪽인 민주당은 앞선 국회에서 보여온 야당의 입법 방해,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로 비견되는 일하지 않는 국회를 철폐하기 위해서 통합당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결국 협상 결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협상이 늘어지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북한의 대남 공세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시급한 외교, 안보, 경제 분야의 상임위 6곳의 위원장을 먼저 선출했습니다.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며 칩거에 들어갔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지난 27일 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나머지 상임위원회 협상에 들어갔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위해 본회의를 기존 26일에서 29일로 연기했습니다. 29일 아침까지 두 원내대표는 협상을 이어갔고 이날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완료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한 달간 이어져 온 원구성이 완료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저녁 6시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상임위원장 명단을 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래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선출한 6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총 17곳의 상임위를 맡게 됐습니다. 박 의장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개원식도 원구성도 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의 김태년, 정무위원장의 윤관석, 국토교통위원장의 진선미, 교육위원장의 유기홍, 예결위원장의 정성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의 박광훈, 환경노동위원장의 송옥주, 행정안전위원장의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도종환,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의 이계호, 여성가족위원장의 정춘숙 의원으로 민주당의 3선 이상 의원들이 상임위를 이끌게 됐습니다. 다만 정보위원장의 경우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정보위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야당 몫의 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이 항의의 표시로 부의장직을 고사한 상태여서 정보위는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양당은 합의문의 초안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많은 아쉬움을 낳고 있는데요. 통합당의 주 원내대표는 끝까지 법사위를 놓지 못하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김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는데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며 원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통합당과 다 가졌지만 뒤끝이 찜찜한 민주당. 과연 지난 한 달간의 국회를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정성우 위원장은 선임 인사에서 자신의 역할은 통합당이 복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여야가 오랜 진통을 끝내고 정상적인 국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법이 풀린 망아지입니다. 모든 상임위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3조 1,311억 8천만 원을 증액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게 특징인데요. 그런데 실제 심의 시간이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서 셀프 심사, 졸속 심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단행된 건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만 2조 3,10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증액분이 2조 2,800억 원으로 박영선 장관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 원, 지역 신용보증 지원 5,800억 원, 소상공인 융자 지원 5천억 원, 코로나 특례보증 추가 공급 2천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코리아세일페스타에 85억 원, 조선업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에 32억 원 등 292억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예산은 3,881억 원이 늘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에 1,985억 원, 전문대학 혁신 지원에 73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자구 노력한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 1,951억 원이 포함됐고, 이 밖에 교육부의 마스크와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데에 661억 원, 초중등학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지원에 193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799억 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16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법사위에선 법무부의 교정시설 장비 운용 사업 비용을 4천만 원 감액했고, 국방위는 국방부의 첨단 과학훈련과 교육에서 7억 원, 첨단 정보통신교육에서 2억 2천만 원 등 총 9억 2천만 원을 감액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날 예결위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통과되면 우리의 주력 기업을 지켜내고 근로자, 실업자, 소상공인, 위기가구 등 64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으로 10조 1천억 원, 국채 발행으로 23조 8천억 원 규모로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국민과 또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없이 이루어진 이번 심사는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심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원래도 35조 원이나 되는데 3조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데에 2시간이 채 안 걸린 국회, 원구성이 지연돼 시간이 부족했다는 국회, 견제와 균형을 잃은 21대 국회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과연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바랐던 국회의 모습이었을지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국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알아본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20대 국회의 악명은 일하지 않는 국회였죠. 이번 국회에서는 개원과 함께 여러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대한민국은 14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자살 예방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 예방 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송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걸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 예방 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법안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 건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사실 이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 개정안, 즉 일부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 일부 추가된 내용은 첫 번째, 목적 조항에 있어서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살을 하지 않는 문화와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그쳤다면은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살 자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살 위험자에게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 사람이 약간 자살할 징후가 있다. 예를 들어 자살을 한번 시도했다가 구조된 사람이 또 자살할 위험이 높은 것은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본인, 즉 자살 위험자에 대한 동의 없이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시설 등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즉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 부분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개인 정보를 제공한지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위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자살을 한번 시도한 사람이 조금만 연락이 끊기거나 조금만 어떠한 징후가 있다면은 바로바로 정보가 공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을 국가에서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를 하려고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만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국가가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점에 있어서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어떠한 법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어가서 개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를 하고 조금 더 챙기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챙겨야 되는 대상에 대한 정보 역시도 국가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준 약관의 채택, 자살 유발 정보의 감시, 자살 유발 정보 유통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서 권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활에 접하는 걸로 예시된다면 카카오톡에 우리가 가입을 할 때 그 깨알 같은 글씨 중에 하나로 자살의 징후가 있거나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당신의 정보를, 즉 카카오톡 내용 정보를 관련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약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약관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살 유발 정보의 감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살에 대한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자살에 대한 어떠한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 역시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나 또 관련 단체에 대해서 그걸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통정보, 자살 유발 정보 유통 차단, 어떠한 자살 정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떠한 자살 방법이 좋다거나 어디서 자살하는 확률이 높다거나 이런 대화 자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살이나 뭔가 좀 내밀한 영역, 인간의 고등적인 판단과 관련되는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케어를 해주겠다고 하면 나서면 나설수록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된 개인들의 정보와 관련된 대화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국가든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국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죠. 따라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논란 또는 사후적인 조치, 예방적인 조치 모두 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자살을 설사 시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원의 우울증 치료에 대한 그 치료를 받고 나는 우울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 자신의 자살에 대한 우울에 대한 정보, 우울증에 대한 정보들이 관련 단체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한 폐기 부분도 반드시 같이 상정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에 대한 폐기 부분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 그 정보를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적절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정부는 고령 인구와 단독 가구의 증가,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을 그 원인으로 진단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인식이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OECD는 한국의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가 대형 병원에 집중돼 있어 진료를 받기 쉽지 않은 데다가 또 정신과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이 작용하기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단순히 자살률이라는 수치를 낮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아닌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안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보는 입법 예고였습니다. 드디어 21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반쪽짜리 개원, 합법적 독재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당의 균형 있는 국정 운영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떼를 쓴다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계속해서 비뚤어지겠죠. 또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떼만 쓴다고 해도 본인의 뜻이 무조건 관철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있었던 한 주 이슈를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셔서 장로와 민주당은 법사위는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몇 가지 했습니다. 첫째, 사법과 법제기능으로 나누자. 둘째, 안 되면 1년씩 교대로 하자. 그것도 정 안 되면 전후관계로 하자. 모두 다 거절됐습니다. 이제 국회는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든 독재를 하든 하고 저희들은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해야겠다. 그렇게 국민들께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밖에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원 협상 결렬에 관해서 일부 보고를 드리고 더 자세한 말씀은 비공개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잘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도 이제 점심 먹다가 오늘 좀 느긋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엔총회가 땡겨지는 바람에 서둘러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안 오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옥 같은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아주 흔쾌하게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려고 하는 좋은 위원회가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위원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소리에 탐하지 말고 흔쾌히 내주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잘 끌어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줬는데 결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창구가 일어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자하고 최종적으로 그 판단하는 사람하고 견해가 달라서 이런 상황이 온 건데 앞으로도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혼연일체되는 그런 국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합의에 의한 원만한 원 구성을 타결하지 못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또 의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이게 사실상 개원 국회가 되는데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임했습니다. 하나는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목 잡기 이 용도로 많이 활용됐던 법사위를 우리 의석수에 맞게 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 이 목표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이 긴급히 편성이 되었는데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 이 목표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개원한다. 원구성을 한다. 이 목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세 번째 목표는 이루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이고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과거에 익숙했던 어떤 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진통이 따르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전환의 강을 건너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열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1표 중 180표를 얻은 김태년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2항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원구성을 하기 위해 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원구성을 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속한 국회 가동을 미룰 수 없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중책을 맡아 약간은 당황스럽습니다.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예산과 재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마땅한 도리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3차 추경이 경제방역 현장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야당의 빠른 참여로 제 역할이 또 신속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원내 정당으로서 야당의 핵심적인 역할은 국민의 열쇠인 정부의 예산 편성안을 심히 의결하는 일입니다. 야당의 조속한 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어민 나무라는 것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